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의 첫날 7월 1일입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20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제도. 내각제의 기원은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스투트 왕자의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고 이후 독일에 뿌리를 둔 하노브가 의 조지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내각의 정치를 일임하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내각은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과 결합하지 않고는 실제적 정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의원내각제를 엄연히 대통령이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사사로운 욕심의 발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본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 다음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양원을 두고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법을 제정했다. 말하자면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의 수립이었다. 이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하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도록 했다. 그리하여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을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던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고 동서의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 중이고 가까운 동쪽의 일본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각제는 강력한 중심점이 없으니 강력하고 신속한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자칫 나라가 적화될 수가 있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내각제를 해도 상관없다. 왕이라는 구심점이 있으므로 내각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각제 국가에서 왕이 없으면 비상시국에 다수결로 결정하느라 시간을 끌다가 나라가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구심점은 하나여야 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지 총리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어갈 때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유지와 확장을 위해 정치 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려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든 의원내각제든 그것에 관심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민은 민생고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랄 뿐이다. 제5장 다른 길은 가능하다. 많은 이들은 점진적 발전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 우리 정치와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동안 우리의 정치가 점차 발전해 왔을까? 사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점차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공존공영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점차적 방법이 과연 있는지를 나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공종공영 사회를 목표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대혁신적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 중산주의가 대안이다. 괴물이 된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물질혁명, 한강의 기적은 우리에게 눈부신 경제 발전과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가 전체의 부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는 제도이다. 무한 경쟁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급기야는 부유한 자들이 국가의 부를 대부분 차지하기 쉬운 구조이다. 산업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중산층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기업가에게로 부가 초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중산층이 약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1%의 부유층이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의 증가 비율 차이도 1% 사람들의 부가 224% 증가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단 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헬조선이란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다.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답의 60% 이상이 금수저, 흙수저로의 대변되는 빈부격차, 부의 불균형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 헬조선의 상황은 지금은 개선이 되었느냐? 개선되기는커녕 집값 등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젊은 세대들을 포함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감이 더 커졌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으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그 근간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경기가 침체와 호황을 반복하는 문제 외에 앞서 말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맞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현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이대로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첨단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과 가지지 못한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사회 갈등과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괴물 자본주의를 마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실패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가 가져야 할 부를 착취하기 때문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동재산으로 하며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자는 것이다. 창시자는 독일의 마르크스이며 창시자의 이름을 따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도 한다. 구소련의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이후 동유럽과 중국, 인도 차이나반도, 북한 등지에도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지구상에 장차 자본주의는 모두 없어지고 공산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의욕 상실과 기술 발달 저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1990년대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고 이후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면서 종말을 고했다. 중국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나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고 했으나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진 것이다. 자본주의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었던 공산체제는 이후 공산당 간부와 절대 다수의 인민이라는 계급을 형성하여 소수의 공산당 간부가 절대 다수의 인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본적인 변화, 중산주의의 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여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경제는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가 대두한 배경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의 말을 받아들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국가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복지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결국 영국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설상가상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강화시켜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 체제인 대처정부의 대처리즘이 등장하여 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의 요구를 비롯한 영국의 대처리즘적인 처방을 수용하여 민영화 정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펼쳐 이전 정부인 김영삼 정부 때 발생된 IMF 체제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외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었다. 자본주의 태생적 폐단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케인스식 수정자본주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공황 상태의 경제를 구하려는 자본주의 유지 방안이었고, 복지자본주의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파이를 키워나가는 효율적인 방안 없이 증세에만 의지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함으로써 경제가 제자리 그림을 하고
세수가 정대되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석학도 해결하지 못한 자본주의 문제점을 중산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주창한 중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국민의 99%가 중산층이 되게 하는 것으로 케인스식 수정 자본주의나 영국식 복지 자본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산주의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 실천 방안은 앞서 언급한 여러 방안들이다. 여러 방안들이 모두 추진되면 메커니즘에 따라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케인스도 하이에르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성장에 초점을 두면 분배에 문제가 생겨 빈부격차가 커지고 분배에 초점을 두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중산주의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 중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일단의 방안은 복지제도가 초래해온 문제점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생산성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하는 자본주의 완성 방안이다. 또한 중산주의 방안이야말로 국민복지의 완결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 했던 베버리지의 실패한 꿈은 중산주의 방안을 통한다면 그가 꿈꾸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완벽히 이룰 수 있다. 중산주의는 고질적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폐단을 완벽히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자 복지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지만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기쁜 날 되시고요. 틈틈이 우리 하늘궁 유튜브 많이 보시면 레벨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